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내 있는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도 한번 보시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증거가 안 나오니까 다른 증거를 만들잖아요. 고시 권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고시. 저도 고시지만 대법관 선거제를 둬야 됩니다. 지방검사장도 직선제를 하자. 고시 출신 몇 명보다는 집단지성이 낫다. 그렇죠, 물론이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구조를 바꿔서 버티게 해주는 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공정 경쟁국을 두면서 그런 그렇죠. 걸 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하겠다. 예. 이재명 대표님이 뭐 경기도당 위원장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민병덕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을 가장 정책을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는 어쨌든 이제 후보 간의 어떤 치열한 경쟁 구도가 이어질 텐데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는 얼마 전이죠. 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문제로 인해서 이 대표님이 또 기소됐단 말이죠. 우리 법률가시기도 하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님 사법 리스크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법 리스크는 그들이 만들어내 있는 거죠.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을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 판을 짜놓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의 잘못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스크가 아니라 저들이 이재명이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올가매 놓은 올가미가 있다라는 거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아니 그거는 견결이 이 검찰, 법원 이런 거랑 싸우는 방식들이 있어요. 네. 그 구체적인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뭐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건 조작하는 검사들 네. 탄핵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은 다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것으로만은 안 된다. 이것으로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야, 너희는 검사들 탄핵만 하냐? 법관들 왜 법관들 밀어붙이기만 하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정쟁만 하냐? 예, 저는 구체적인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봐요. 네. 우리가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왜 박탈이 아니라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시키려고 하냐면은 수사하는 검사는 당연히 범죄 혐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봅니다. 그래서 10개의 증거가 마련돼서 기소할 증거가 2개가 있고 기소하지 않을 증거가 8개가 있어도 8개는 버리고 2개로 기소를 한다. 기소를 한다. 왜냐하면 그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검사는 10개를 수사해. 그리고 기소검사는 그 10개 중에서 2개밖에 없는데 8개나 있는데 네. 이거 기소할 수 있겠어? 예. 공소를 유지해서 유죄를 끌어낼 수 있겠어? 없어.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수사하는 역할과 기소하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권력을 나눠놓고 견제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의 인권이 지켜지고 그리고 실제로 진범을 가려낼 수 있다라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러면 그 우리 의원님 혹시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도 한번 맞죠. 보셨습니까? 이게 그 수사 기소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이게 판결문에 좀 담겨 있나요? 이게 물론이죠. 어떤 내용들이 좀 어떤 있어요? 내용이냐면 한번 보세요. 그 국정원에 네. 국정원의 문건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국정원의 문건에서는 이것은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는데 김성태는 제일 처음에는 주가 조작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그 이익을 제공받은 다음에는 방북 대가로 했다라고 네.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엇갈리는 증거가 있어요. 물적 증거하고 인적 증거가 있어요. 진술 증거가 있어요. 무엇이 신빙성이 있어요? 진술 증거보다는 물적 증거가 그렇죠. 훨씬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술 증거는 이거는 이 진술이 나올 만한 다른 정황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곡되는 가능성이 있는 이익 제공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사 단계에서 보십시오. 수사 검사가 얼마나 무리를 하냐면
수사검사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으면 돼요. 네. 그것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목표로 하는 증거가 안 나오니까 다른 증거를 만들잖아요. 증거를 만들었다. 증거를 만들었잖아요. 어떤 그게 이제 조작된 증거들이 있는 증인과 이제 피의자죠. 뭐 예. 이화영과 유화영 주변에 있는 증인들, 네. 이제 참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술판에서 회유한 거 아니에요. 그 회유의 정황들은 결과적으로 김성태를 국보법이 아니라 외환관리법 위반 이 정도로 아주 이거는 딜을 한 거잖아요. 딜을 해가지고 왜곡된 적용된 혐의를 보면 검찰과 김성태 측에 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추정케 한다. 그러니까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하니까 그 기소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만들어내는 과정들. 네. 그것이 이제 출판 회유 사건이라든지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안 하고 하는 거라든지 또 어떤 진술, 참고인 진술이 있는데 피의자에게 유리한 거네 이건 안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수사하기 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녹음도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해요. 네. 이 과정에서 우리한테 기소하는데 유리한 수사 이것만 집중 조사해. 그리고 진술 조서를 만들어. 네. 그리고 이거는 기소하기에 좀 문제가 있네. 이거는 조사를 안 해버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객관의무에 벗어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해가지고 기소해야지 자기가 진급을 하는데 객관의무가 지켜지겠습니까?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를 나눠야 된다는 거고 이 안 나누는 상태가 지금 이화영 재판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표님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다 이 과정들을 거쳐서 한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이미 수사 기소를 분리시키는 검찰 개혁을 해냈다면 실은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도 이렇게 고초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이화영 재판의 수준은 욕이 나오는 정도의 제 변호사로서도 욕 나오는 수준의 그런 재판이다. 판결문을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판결문 자체가 욕이 나오는 수준의 좀 저급한 수준의 판결문이다. 그럼 뭐 앞으로 항소심 또 대법에서는 결과가 좀 바뀔 가능성들이 좀 높겠네요. 정상적이라면 바뀌어야죠. 정상적이라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검사들을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그리고 아직도 검사의 마인드와 그걸 가지고 국정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재판부도 지금 이번 재판 보면서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재판부도 지금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잖아요. 예. 그리고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판사들이 나는 승진하고 무관해. 나는 승진 관심 없어. 나는 올바른 판단만 하면 돼.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고마운데 그러지 않고 승진에 눈이 먼 판사가 생긴다. 그러면은 지침대로 하는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리스크인 거예요. 그런 것이 리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아까 검찰과 관련된 것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법원장을 삼권 분립이라고 돼 있는데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것이 저는 좀 어색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에 의해서 호선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선. 그러면 대법관들을 어떻게 뽑을 거냐 이 문제인데 대법관도 뭐 정당과 뭐 정부가 좀 지금도 추천하지 그렇죠. 않나요? 지금도 대통령이 3명,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3명, 예. 대법원장이 3명이에요. 네. 그런 비율도 그런 되고 비율로. 있어요. 예. 지금 14명이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속한 당의 사람들이 임명하고 이렇게 되는 우리가 간단하게 헌재 재판관을 비교를 해보면 헌재 재판관이 9명이거든요. 네. 거기가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그리고 지금, 국회 3명이에요. 대통령이 3명 임명하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죠. 국회가 2명 임명하는데 뭐 여당 2명, 야당 1명
이렇게 되면은 네. 8대1인 거예요. 예. 8대1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잡을 때라든지 안 잡을 때라든지 이런 방식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은 호선을 하고 대법관 선거제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법관은 선거제를 통해서 대법관은 선거제.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예. 선거제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수의 그 집단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이것은 투표에는 그럼 누가 참여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봐요. 국민들이. 그럼 뭐 이제 예. 어떤 그 국회의원 총선이라든지 대선 그렇죠. 과정에서 그렇죠. 대법관도 같이 선출하는 그런 그렇죠.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예. 이런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지방검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다 임명하는 거잖아요.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총장 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검찰총장은 대통령 임명하잖아요. 이 구조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검사장도 직선제를 하자. 일정한 조건이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지방 검사장을 임명하면 그 검사장은 누구의 눈치를 봐요?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과 대법원,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저런 부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작용들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지 큰 틀에서는 국민의 주권을 실현해야 되고 당원의 주권을 실현하는 것처럼 이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도 국민의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고시 권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시 권력에게. 네. 의원님도 고시. 저도 고시지만 네. 너무 많은 권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시 한번 합격했다고 평생 검사하면서 평생 판사하면서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해야 되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심에 따른 재판을 안 하고 자기 인사권이 좌지우지되는 것과 관련된 재판을 한다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네네. 우리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시스템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에요? 한 사람의 철인 정치가 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플라톤이 아니고 네.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집단 지성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대표직 연임 구도로 가고 계신데 대표의 연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좀 다른 어떤 당원들의 다른 의견들까지 포용해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대표님한테 기준을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대표실에서 말씀하셨. 자주 가시네요, 대표실. 저는 지금 대표님 사임하기 전까지는 네. 거의 날마다 보는 사람이에요. 매일. 거의. 예. 왜냐하면 네.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잖아요. 네. 여기는 당무집행회의, 최고위원회의, 공개회의, 비공개회의, 그다음에 고위전략회의, 예. 그다음에 원내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 일주일에 그 회의만 해도 20개 정도가 되는. 네. 그러니까 대표님 하시는 회의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직이라는 게 가까운 사람 아니면은 선뜻 이렇게 임명하기가 좀 그렇죠. 껄끄럽겠네요. 이게 그렇죠. 부담스러운 분들 매일 보고 그렇죠. 회의한다라는 게. 당 사역이 네. 원내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 예.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이잖아요. 네네네. 그 당 사역을 가장 실무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 원내 수석 부대표, 네. 사무부총장, 예. 수석 부총장, 예. 그다음에 수석 부의장일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에요. 당 유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고위전략회의 때는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그렇게 물으세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스타일이 예.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좀 이렇게 개방형 회의를 하시는 네, 거군요. 개방형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쭉 의견, 터놓고 이렇게 당신의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의견에 맞춰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다 이야기를 풀어놓고 풀어놓고 가장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회의, 뭐 이런 실제로 회의를 하신다는 제가 이재명 대표님은 뭐 어떤 쪽으로 고민하실까 이렇게 저렇게 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예를 들어서 병립형이구나. 예. 그래서 저도 병립형이에요. 예. 그러면서 병립형 이렇게 하면 네.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 옆에 있을 필요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님이 그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과정 중에 있어. 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지. 네. 그냥 예 하는 사람만 있으면 저는 그건 비서지 참모가 아닙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22대 국회 들어서 그 정치 현안에 매몰되다 보니까 22대 국회가 좀 민생을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뒷전으로 좀 밀린 기분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대표님께서 정책위 의장 진성준, 정책위 수석 민병덕, 삼선 재선 이렇게 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네. 지금 민생 이슈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된 것들, 당론 추진 법안 됐던 것들, 법사위까지 올라갔던 것들, 그리고 공약으로 있었던 것들, 이것들을 당론 추진을 날을 새서라도 해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6개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조금 남았어요. 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고 안전하게. 세종대왕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항상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위정자다라고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비상한 각오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게 민생인데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생적 이슈들 이것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하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하면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말로만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민생이잖아 라고 이거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 말한 네. 거거든요. 민생회복지원금이 그냥 한 사람한테 이제 얼마씩을 나눠주는 이런 복지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 사이를 나눠줌으로써 그것을 4개월 내에 다 쓰게 하고 지역화폐로 쓰게 함으로써 그 집중적으로 소비 효과가 나타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또 여기서도 물건 사고 저기서도 물건 사고 또 알바도 고용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배, 2배, 3배의 승수 효과가 나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세가 계속 나오면서 네. 경제적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이다. 예를 들면 마른 논인데 여기에다가 벼 한 입에다가 물 조금 주고 이런 거라면 복지 정책. 이걸로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마른 논 전체를 적실 수 있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 지하수를 끌어오기 위한 마중물을 부어야지 지하수를 끌어오고 그래서 다 적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전부를 해결하기 위한 물을 끌어오기 위한 마중물을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증명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서 이게 정치를 하는 과정, 그 종착점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20년 뒤에 네. 어떤 모습을 상정한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정치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걸 상정하고 그리고 최대한 내 소임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또 그거에 동의하는 후배들한테 물려주면 된다. 네. 저는 통일의 후유증을 어느 정도 극복한 네. 김구가 꿈꿨던 문화적으로 융성한 그리고 공동체가 지켜지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몇 선 국회의원 한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두도 그렇지 않은 세상이 만들어지면 부모에 대해서 탓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부끄럽지 싶은 않은 거예요. 아버지, 네. 우리 사회를 좀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정치해 나가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네.